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총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총선이냐, 뭐 D-100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셌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벌써 정말 목전으로 다가가고 사전투표는 바로 또 내일부터 할 수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은 그러면 사전투표 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는요, 사전투표를 한 지가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무실 근처에 가면은 꼭 본인 이제 지역국 아니어도요, 네. 이제 좀 간이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양 당 입장 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모든 후보들 다 사전투표 하도록 이제 네.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사전투표율도 30% 넘게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젠 사전투표가 완전히 하나의 뭐랄까요, 선거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전투표를 하러 갈 네. 예정인데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의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들어보시죠. 연판장 공룡들 왜 한탄하나? 연판장 공룡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네,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후에 나온 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일단 대통령께서 한 50분 정도 직접 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산출되게 됐는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네. 국민들께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최소한의 수치다. 그리고 뭐 수가 준다고는 하지만 저출생 문제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개인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사와 관련한 또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도 늘어나면 네. 의료 소비는 더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숙고와 어떤 고민을 한 끝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취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최소한 의대 정원 수와 관련해서는 조율이 가능하달지, 열어놓고 대화가 가능하달지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하나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기류가 선뜻 반기는 기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숫자에 매몰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담화의 주요 취지는 2,000명이라는 것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 네. 각오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게 했고, 바로 직후에는 대통령 탈당하셔야 된다, 이런 후보의 네네, 목소리도 그렇죠. 나왔었어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격하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대통령 엄호하던 이른바 연판장 공룡들 뭐 하고 있느냐 직격한 거예요. 네. 그럼 연판장 공룡이 누구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본인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요. 네. 연판장을 돌렸던 여러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본인은 축출됐다고 주장하잖아요.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 당대표로 좀 부적절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같이 의견을 모았던 그런 의원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정말 잘못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정식적으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실의 뜻을 그냥 받드는구나라는 의미로 공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사실 전당대회 때 김기현 네, 그쵸. 대표가 초선 선출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좀 그렇죠. 했었죠. 주축으로. 맞습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이 나오려고 했는데 의외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나경원 그 당시 저축
노출상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었는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헝가리안 뭐 이런 거를 내요. 당연히 낼 수 있어요. 그 직책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실과 입장 다르다 이랬습니다. 그게 신혼부부에게 헝가리는 한 4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으로 하면 1억 정도를 일단 대출을 일으키고 아이 하나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을 낳으면 뭐 원금에서 일부를 제해주고 뭐 이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이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차가운 반응이 이어지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줄 원내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립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어요. 네, 네. 사실 나경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속상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눈치 보지 않았나라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평가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연판장 돌리고 대통령 엄호했던 그 일군의 의원들, 그러니까 공룡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무리죠, 있었으니까요. 네. 뭐 하고 있느냐, 대통령에게 왜 쓴소리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의대 정원 그 증원과 관련해서 효력 정치 신청이 좀 각하가 되기도 했었고, 네. 이건 두 차례 그러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좀 이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또 분위기나 기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일단 월요일 날 담화를 직접 발표를 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선 열어놓고 있고 이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정원 문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내가 직접 전문의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3, 4일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방송 시작하기 거의 직전에 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물꼬가 좀 트였으면 하는 바람이 모든 국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좀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온 측면이 있고 정말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응급조치 제대로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의사협회가 한 6개인가가 된다고 하는데 입장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화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이 간극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회성 만남에 그치거나 하면은 서로의 입장차만 또 확인하고 끝낼 수도 있어서 좀 협의체 구성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별도로도 계속 이런 만남과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규모를 좀 줄여야 한다, 오히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 협의라든지 조율이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사협회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2,000명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500명에서 1,000명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총선이 워낙에 또 임박했다 보니까 의사협회가 이게 또 직능 단체잖아요. 이 네.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의석수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우리가 환자들 진료를 하는 통해 1대1 어떤 설득을 통해서라도 이게 투표로 응징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정부 여당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떻게 환자 어떤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정치화에 접목시키느냐라고 하면서 하지만 일단 벌어진 현상은 이 간극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처음에 의사협회에서는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논평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뭐 그렇게 코멘트 따로 하지 않겠다로까지 좀 폄훼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의사협회도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하면 어차피 국민의 여론을 어느 쪽이 입는지가 더 승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양보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적극적 협의와 좀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한번 만나볼까요? 보수 단일화 안 돼도 끝까지 완주. 네, 이분은 어떤 분인지 좀 짐작이 되는데요. 공천이 취소가 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가 지난 1일 국민의힘의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좀 거부를 한 그렇죠. 거죠. 네.
본인이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구는 부산 지역에서도 아주 국민의힘에는 유리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장해찬 후보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어요. 본인이 사실 낙마하기 이전에는 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에서는 완전히 많이 앞섰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여론조사를 돌리는 그 지표 등등을 보면 이게 3파전이 된 거예요. 무소속 일단 같은 보수 계열이니까 국민의힘 표를 아무래도 잠식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럼 그 반사 이익을 민주당 후보가 받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이게 세 명이 같이 완주할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으니 보수 단일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정영록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보수 정당의 이게 후보인 거고 장해찬 후보는 사실 과거에 SNS 글들 논란 때문에 후보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 이런 완주를 강행하는 게 맞느냐 본인으로서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네. 딱 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3파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 함께 한 후보는 경선에 불복해서 같은 지역구 동일 지역구에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장해찬 후보는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입법에 약간 미비점이 있는 게 경선에 불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1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은 이 같은 당에서 경선을 했는데 차점이나 뭐 2, 3위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본선에 무소속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등을 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이유로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적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입법적인 공백을 사실 뭐 이용했달까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들은 당연하지만 이걸 불출마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완주할 의사를 너무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일단 본인을 따르는 일군의 이제 사람들도 있고 정치 세력으로까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놓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만에 하나 패하게 되면 또 복당의 길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현욱 후보는 그러면 장해찬 후보가 사퇴하면 그게 단일화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이게 단일화를 못해서 만약에 지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과거의 문제로 일단 비판에 검증에 오를 수 있는데 사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처음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과거와는 좀 분리됐고 결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나 하나도 뭐 두렵지 않다. 이거 SNS 한번 털어봐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검증의 강도가 좀 높아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결과는 본인도 당내 경선에서 그걸 뚫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현역 의원을 꺾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수면 아래에서 준비하고 차기를 모색하면 저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자당에서 이건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무소속이지만 정말 무소속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그랬어요. 탈당 기자회견하면서도 이 지역에 세금 폭탄 떨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 아니라 예산 네. 폭탄. 예산 폭탄. 예, 예산 네. 폭탄.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대통령실과 가깝고 정부 여당에 어떤 힘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을 좀 살핀다면 본인이 낙마하는 게 좀 순리인 것 같긴 한데 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미 투표용지는 다 인쇄가 됐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이제 총선이 정말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니까 이 부산 수영구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또 이어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네,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총선 관련 방송 토론에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세대 간 갈등을 좀 부추기는 말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네. MBC 100분 토론에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일단 20대 유권자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이거라고 정확히 표현했는데 아마 정치를 이야기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쳐놓은 정치를 노인들이 일단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와서 20, 30대의 어떤 이런 표심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뭐 3040은 좀 진보적인 색채가 뭐 60 세대 이후로는 보수적인 색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또 이제 세대별로 크게 나눠본 것이지 다 개별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젊은 세대가 뭐 민주당의 지지세가 비교적 더 높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나라를 망친다라고까지 폄훼당할 일은 아닌 것이어서요. 이 부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일단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뭘 했다고 뭐 언제 권력을 우리가 갖기라도 했냐, 우리가 뭘 망쳤냐 이런 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30 세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언론에서 20대 유권자들을 좀 심층 분석하고 취재를 한 내역을 봤더니 네. 오히려 젊은 세대는 여야 모두에 좀 마음이 크게 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조국혁신당,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이제 뭐 4050에서는 많은 뭐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지표로 확인해 봤을 때 20대 지지층은 좀 약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공정과 어떤 입시의 문제에 가장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마음을 두고 어느 뭐 정치인에게든 어느 정당에게든 투표할 수 있는 건데 뭉뚱그려서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60대가 견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과거에도 오히려 노인분들을 폄훼해서 굉장히 구설이 올랐던 정치인들이 그렇죠. 있죠. 뭐 노인분들은 가급적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안 나오시는 게 좋은 거다라고 그래서 했는데 선거에 또 영향을 그렇죠. 굉장히 미쳤죠. 굉장히 역풍이 분 거죠. 네. 이제 김진 이 분은 평생 언론인이시고 하나의 뭐 정당 소속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색채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수 전체 진영에는 사실 마이너스가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또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깜깜이 기간 시작, 여야 막판 표심 잡기의 사활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여론조사를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는데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안개 속으로 들어간 만큼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네.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그 그렇죠. 여론조사 한 거를 발표해도 되지만 오늘부터는 네. 이제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런 게 금지가 맞습니다.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한 좀 취지가 있겠죠? 있죠.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내부적으로는 돌립니다. 각 당에서 시도당 차원에서도 돌리고요. 이 산하 싱크탱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네.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지표 확인이 되니까요. 네. 근데 원래 당내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고요.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도 돌릴 수는 있지만 사실 공표는 안 됩니다. 선거에 너무 임박한 시점에 누가 앞선다, 누가 열세다라고 하면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내가 아직 표를 잘 누구에게 줄지 정하지 못했는데 사람들 누가 이를테면 어떤 번호, 어떤 그 정치인이 앞선다고 하네. 그래, 그럼 사람들이 맞겠지. 약간 나 찍어주자. 대세를 그렇죠. 따라가는 그런 네. 마음이 좀 들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밴드웨건 효과가 우려된다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어느 후보가 앞서? 나 그럼 견제해야지. 나 약한 사람을 그냥 뽑아줘야겠다라고 하는 언더독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숫자로는 이게 심리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내심의 영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표심이 그럼 여론조사 지표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런 공표를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총선일 그 직전에 한 일주일 사이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때 좀 마음을 정한다는 음.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뭐 확실하진 않은 거겠지만 그만큼 요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로서는 그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뭐 여러 카톡방들 있잖아요. 네. 내가 뭐 강제로 반강제로 초청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데는 음성화된 사실 더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지표들이 또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식적이지 예. 않은 곳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음성화되는 것은 과연 맞는 방향인 거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보고 정말 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아 누구는 누구 뽑는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정도 단순한 유권자들이 전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여론조사는 하나 판단에 정말 미비한 근거로 활용을 하는 거지 여론조사에 따라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해외에서도 미국, 독일, 일본은 아예 무슨 사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런 게 없다라고. 저도 이걸 합니다. 처음 알았는데 예. 다른 나라들은 아예 없거나 굉장히 짧거나 이렇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 뭐 프랑스, 헝가리는 있기는 한데요. 없애거나 굉장히 줄이는 그런 추세라는 거예요. 그 추세도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렇죠. 의견을 좀 제공해야 한다는 것 때문일까요? 그렇죠.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성숙합니다. 본인의 의사 그리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더 그렇다라고 평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앙선관위에서도요. 아 이거 공표 못하게 하고 이런 관련 규정은 좀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해서 입법 논의가 됐지만 이게 또 국회가 끝났잖아요. 네.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 네. 게 나온 적은 있었는데 네, 네. 결국엔 되지 않았고 어쨌든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은 사실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게 가능한데요. 앞선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민주당이 막판 악재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문석 후보의 이 부동산 대출 관련 논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곤혹스럽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당 차원에서도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 워낙에 이제 대출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본인의 딸이 대학생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20대였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어학연수를 가서 사업을 과연 제대로 영위를 했느냐의 문제. 그러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실 외형을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의 또 우려. 그래서 이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일으킨 거였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는 일단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요. 네. 이 금융당국인 금감원에서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위원장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고발 조치했어요. 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뭐 문서 위조다, 기타 등등의 혐의로 일단 형사 좀 절차로까지 돌입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선거의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편법 대출이다, 뭐 사기 대출이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사퇴시켜야 된다. 네. 이 부분은 더 끌고 가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1대1 구도예요. 국민의힘과 일단 민주당의 네. 구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보 사퇴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미치는 게 끝나면 뭐 네. 그래도 뭐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후보 한 명을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선거가 너무 임박해서 후보를 사퇴시킨달지 하면 이게 전체 판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일단 이런 어떤 흠결이랄까 부족한 점까지 다 포함해서 지역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개인 차원에서의 좀 문제다,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좀 그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공부하지 못한 좀 중도층, 무당층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저희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2030 세대에 한정하면 한 30% 네.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2030 세대는 특히나 또 불공정이라든지 네. 부동산 이슈가 좀 민감한데 이 중도층이 좀 이탈하는 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왜 스크린을 하지 잘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지금 200명이 넘는 후보를 각 당이 사실은 네. 200명도 아닌 거죠.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런 거지 내부에 막 예비 후보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공권력을 뭐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엄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야 공의 이거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여당에서도 부동산 투기 했다는 뭐 장진영 후보 의혹이 막 나오고 있기도 해요. 네. 부동산 개발 회사를 무허가로 불법 운영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걸 국민의힘 자체를 좀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양문석 후보도 민주당에서 왜 제대로 못했냐라고 하는데 대출이 일어나고 그냥 보면은 뭐 얼마의 대출을 끼고 어떤 아파트, 어떤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정도만 이제 당에선 볼 수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좀 근본적인 한계로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부동산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편법이란 거는 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무슨 유권자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당사자가 일단 이 아파트는 처분하겠다고는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출은 바로 모두 새마을금고에서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어떻게 또 설명할지 본인이 또 앞으로 뭐 형사 절차 또 이런 금융당국의 조사 절차에 응해야 되는 부분도 남아 있어서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각 개인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반에는 이게 뭐 그 사기 대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처음엔 그렇죠. 좀 부적절하게 좀 대응을 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죄해 드린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금감원장이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현장 조사도 나가고 이거는 불법성이 좀 있다고 해서 또 이제 맞아요. 총선 전에 결과를 좀 발표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후폭풍이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도 그 여진이 남을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금감원이 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하겠지만 워낙에 네. 이제 이복현 위원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금감원에 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조속히 뭐 선거 전에 빨리 뭐 중간 발표를 하고 발표를 내겠다라고 할 때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겠느냐라는 게 또 민주당의 시선인 거고 또 이거는 좀 엄중한 사안인 거고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나왔는데 굳이 총선 뒤로 미룰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또 여당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경기도 수원정 후보인데요. 막말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좀 발언이 있었고요. 이 과거 발언인데 역사학자로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성상납에 동원했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사과 권고를 받고 맞습니다. 나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밤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내가 사료에 근거해서 뭐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논문 같은 걸 본인 뭐 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대 학생들을 뭐 6.25 당시에 동원했다 이런 부분은 그 논문을 보면요. 인용했다는 논문을 네. 보면 그 뭐 파티나 이런 무슨 낭낭클럽이라는 게 이게 역사적 사료로 있기는 해요. 그 네. 당시에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미군들 이렇게 해서 같이 파티에 뭐 일단 그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대 학생들을 같이 이제 그 네. 자리에 갔던 건 있지만 그 논문을 보더라도 뭐 성상납은 아니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적절하게 왜곡해서 여성성을 동원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데 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정 대학을 거명하면서 이제 성상납 이러니까 당연하게도 부적절하죠. 네. 그래서 해당 대학에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 재학생들 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이거 사료에 근거했고 뭐 이런 해명을 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너무 늦었다라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당 차원에서는 전체 선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악재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수원정이라는 지역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보와의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과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준혁 후보는 사실상 이제 사퇴 요구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한 것 같고요. 이 민주당이 앞으로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후보를 사퇴시키는 건 너무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요. 네. 그 선택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네. 지역도 아까 이제 양무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금 1대1 구도로 1대1 구도인 거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수정 후보도 일단 뭐 처음 이 지역에서 뭐 교편을 잡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있어가지고 나왔고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김준혁 교수도 어쨌든 역사학자 교수로서 또 교수 이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1대1 구도에서 후보 사퇴를 하기는 당으로서는 너무 손실이 큰 거죠. 그리고 인접 지역이나 다른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거 만약에 그런 후보 사퇴를 계속 했을 때 갈 그 여진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아무래도 이제 좀 팽배한 이런 여러 변수들을 버무려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한번 총선에 유권자 심판 받아보자 이런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좀 여론의 추이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일 엊그제였죠. 다시 충청권을 찾았는데요.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 지역발전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충청권은 흔히 말하는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윙 보터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뭐 영호남과는 좀 다르게 특정 당에 대한 로열티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네, 막판까지 계속해서 맞습니다. 표심이 좀 예. 움직이는 곳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 지표도 사실 좀 갈리는데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뭐 세종 충청의 여론이 국민의힘에 확 반등했다라는 또 지표도 있지만 네. 오히려 큰 뭐 효용이 없었다라는 또 지표들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정권 심판론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선거라는 것은 어떤 그 구도와 바람에 따라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그 핵심적이 충청권이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여러 또 지원 유세에도 힘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그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좀 모처럼 이제 여당 공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윤한 갈등도 저희가 이전에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이 미묘한 기류는 계속해서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두고 이제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표현이었는데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으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또 갑자기 맞아. 입장을 바꿔서 모두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꿨다고 하는데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내 비판이 있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네. 직격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정말 현장에 나가 보면은 바로 체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본인은 정치에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쓴소리를 해보려고도 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 네.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당신은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정부 어떤 국정 운영을 통할하는 건 아니지만 한 축인 건 또 맞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반박할 논리는 딱히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홍준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초기에 진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석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시 반격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당대표 지위에 네. 있잖아요. 집권 여당이란 표현이 있듯이 대통령과의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사실 한 축입니다. 그런데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실의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보수 또 정통적인 강성 지지층한테는 딱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일부 뭐 좀 보수 또 강경한 성향의 보수 유튜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오히려 뭐 좌파다 막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 걸 뭐 숨기지 않았고요. 자기를 향해서도 그런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람 그렇게 뭐 안 봤다 뭐 뭐 이런 그렇게, 얘기들이 그렇죠.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배신자 프레임이 또 환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이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이건 사실 양립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메시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좀 저변의 맥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막판에 어쨌든 그 좀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좀 이제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정말 막판입니다. 막바지다 보니까 이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지금 터지는 악재들은 정말 판세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막판에 이 판세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이슈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다고 맞습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 총선 때는 이거 코로나 선거다 뭐 이럴 정도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그때 네. 뭐 K 방역이고 외국에서도 해외 외신에서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좀 높이 평가한다, 뭐 사망률이나 관리 같은 게 잘 됐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게 또 사실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였던 거는 부인할 수 없어 네. 보이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미래통합당에 또 깜짝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면서 또 하나의 변수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뭐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지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설화가 굉장히 큰 여파를 미쳤었어요. 막말 논란이라든지. 막말 논란이 있었죠. 뭐 이를테면 이부망천, 이래서 부천과 인천을 상당히 좀 폄훼하는 듯한 네. 그 지역 유권자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렇죠. 너무나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좀 모욕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 판세가 좀 휘청휘청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운동 들어갈 때도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평론가들이 변수는 막판 변수 뭡니까 할 때 말, 설화, 막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공론화되고 공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거 임박해서 막말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과거의 막말이 조금 더 좀 화제가 되고 다시 소환돼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이 여당과 야당의 이제 그 가장 앞에서 지금 네. 진두지휘하고 있는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좀 지치거나 힘든 모습들을 네.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 유세하고 나서 좀 급하게 편의점 라면을 먹는 네.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 그리고 그 굽이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안쓰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이유, 뭔가 뭐 유권자의 좀 감성을 좀 네. 공략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이성의 영역이 아닌 감성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유권자 마음에 정말 논리로, 치밀한 전략으로도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죠. 한국에서도 좀 안 된 사람 좀 이렇게 짠하게 보이면은 또 눈길이라도 한 번 더 가고 이런 또 도와줘야지. 정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큰절도 하고 읍소도 하고 정치인들이 그러는 걸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뭐 당에서 사진을 배포한 건 아니고 한 이제 지나가던 행인분이 찍어서 한동훈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편의점에서 사발면을 먹고 네. 있다. 굉장히 좀 고군분투한다. 네. 왜냐면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은 저녁 시간대인데 한 끼를 제대로 먹는 모습은 최소한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그만큼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두를 했는데 이제 구두가 찢어졌다 보니까 네. 정말 뭐 팔도 항상 누비고 다니는구나, 이런 거를 또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네. 또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픽스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등판입니다. 네, 총선 막바지인데요. 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또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슈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변호사님? 일단 대단히 좀 길고 상세하고 좀 뭐랄까요, 성실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 네. 의도를 잘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직접 뭐 고치고 참모들 의견을 반영했다는 그 연설문 간담회 내용 그 문서를 보면요 43쪽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의대 정원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돼 버렸죠. 그러면 이제 2,000명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는 과학적 수치라는 근거를 대봐라. 이게 왜 2,000명이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또 의대 출신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의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집단 휴업과 휴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2,000명을 한꺼번에 뽑게 되면 도미노 형식으로 이제 휴학했던 학생들 복귀하면 이게 또 몇천 명이 되고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제 수용이 안 될 실습이라든지 할 거라는 수가 거죠. 없다. 도미노 형식으로 계속 그래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고민 끝에 나온 것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맞습니다. 근거를 다 대면서 예. 이제 말씀을 했죠. 저도 들었더니 굉장히 여러 근거들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란 건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구나라고 이해도가 국민들이 좀 높아졌던 측면 당연히 있을 네. 거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대단히 정확하게 산출한 거라고 하면 여기서 양보하기에는 또 네. 이 명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도 이거 진정성 없다라고 좀 느끼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정부에서 최소한 처음에 낸 입장 2,000명은 과학적인 추계였고 거기에 대해서 의대와 뭐 의사협회들의 반발이 크니 이걸 좀 조율할 가능성 당연하지만 대화의 물꼬는 좀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 정리된 네. 것 같습니다. 그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서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의료계가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네. 논란은 좀 분분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 여당은 대화를 하겠다는 그 물꼬를 열어놨다, 그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등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이렇게 길게 설명했다는 건 그만큼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통일된 아니란 건 나올 수가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한번 갖고 와봐라고 하는 게 그게 조율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담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앞서 생생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의들하고 직접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좀 메시지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심이라든지 나아가서 좀 선거에까지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큰 정책적 변수가 될 거라는 건 뭐 막말이니 뭐니 하는 건 과거부터 항상 나왔던 것이고요. 네. 정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응급실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여고생, 아이들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 내지는 내 이웃에 이런 위험이 될지 불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정원의 그 큰 틀에서는 다들 박수를 쳤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그 네. 당시에 반등했어요. 그러면서 뚝심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가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국민 여론도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한 번도 증언된 적이 없었다 몇 년간 네. 그래서 이번에 해내겠다라는 굉장히 그게 그 신념이 있어 보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고집스러워 보인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의견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의사협회에 아주 강경한 반발은 사실 예상이 좀 됐던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도 계속 하는데 그때는 이제 400명씩 10년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도 네. 이제 의사협회 반발했고 그때는 또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철이 되지도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철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학병원 안 다니는 가족 없는 국민 있냐? 왜냐면 뭐 고령의 뭐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아니면 먼 친인척이라도 뭐 지병이 있는 분들은 워낙 좀 많으시니까요. 네. 그런데 환자 가족들 이제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가족들 마찬가지고 의대 그리고 의대 부모들, 의대생들 부모들도 일단 분만의 목소리가 커진 거죠. 이거 과연 얼마나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그 과정 중에 또 일부 의사협회에서는 간담회를 뭐 수십 차례 가졌다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2,000명이랑 정원 숫자는 뭐 들어본 적 없다라고 네. 뭐 직격을 하기도 했고요. 뭐 학생들이 다 휴학을 하고 현장이 막 엄청 혼란스럽고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줄사표를 내고 그런데 의대 교수들은 그냥 정말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 있는 의료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52시간 우리는 이를테면 이른바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사들을 보면 환자들이 울면서 정말 소매를 네.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현장을 이탈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여론이 좀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는 간호사분들 계시는데 간호사법 제정을 또 대통령께서 한번 거부권 행사를 네,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어쨌든 의료 현장에서의 이 역할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왜냐하면 과거에도 파업에 동참했던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서는 간호사들을 막 고발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네네. 의료법 위반으로.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다시 한번 또 간호사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일단 이 의사협회 관련해서 전문의들도 만나기로 확고했다니까 이 부분은 뭐 여야 어떤 표 셈법을 따질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어쨌든 극적인 타협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타협안이라는 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수를 조율하는 겁니다. 네. 모쪼록 전공의와의 대화가 좀 적극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서 이제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또 정부를 향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여야 반응이 완전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단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 뭐 한 정파, 한 진영 이런 걸 떠나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인의 연고가 있는 이제 거제에서 태어났고 양산에서 살고 있고 부산이 본인 지역구였고 그러니까 그런 좀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에 한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 들어서 사실 문재인 전 정부를 상당히 많이 소환하긴 했었어요. 네. 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뭐 잼버리 그때부터 사태, 잘못됐었다 네, 이런 그쵸. 이야기를 그 태동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 여파가 했던 거지 본인들 이제 정부 이제 국민 선택받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란 건 다 연장 그 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해명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아니 지금 집권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맥락에서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런 좀 전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좀 맞물려서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찬반이 당연히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서울 수도권 이렇게까지 광폭 행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본인이 이렇게 좀 뿌리를 댄 이른바 부울경 또 부울경 지역이 양당에게 너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이 또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이제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데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선 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시기에 등판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 이제 민주당 쪽이 우세하다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네. 그때 등장한 거 아니냐라고 네, 네. 좀 약간 그 등장의 의미를 폄훼하기도 하고요. 네.
또 민주당 측에서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단 실망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전직 대통령이 담아내려고 한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좀 높아요. 무지하고 무도하고 막 이렇게 네. 평가를 했거든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북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데 좀 공을 들였던 부분이 있고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단절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또 본인이 했던 국정 운영이 계속 영속성을 가지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네. 유세에 나가려고 하다가 좀 취소가 됐던 부분까지 좀 이야기 이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 그 일부에서는 그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안내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그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각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